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이지요.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은 한창원입니다.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맛깔난 야사로 저희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야사의 맛있는 음식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메인 요리사 이재범 셰프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콕방야사의 콕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 재미있는 야사로 내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기행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방야사 오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오늘은 너무 유명한 인물이라서 제가 힌트를 드리기보다는 바로 그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저 유명하신 분만 합니다. 네네. 그 각국 설문조사에서 지난 1000년을 통틀어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혔던 인물이고요. 아하. 그리고 1999년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했던 사람입니다. 네.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네, 드디어 국방야사에서 아인슈타인까지 만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위인이라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 세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썰, 스캔들, 헛소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부터 사실이고 어디부터 설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떠도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제 공산주의자 혐의를 덮어씌우려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또 사생아의 행방을 추적하는 그런 책도 출간이 됐을 정도니까요. 자, 그럼 일단 수많은 과학자 중에서 유독 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학문적인 업적 때문이죠. 물리학계의 레전드고요. 뉴턴의 고전력학을 뒤집음으로써 과학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업적을 세웠죠.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핵무기 반대운동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하고 반전 평화 운동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그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 국가의 대통령직을 여러 차례 실제로 제안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를 보면 우주 공간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관련 얘기만 나오면 모두 다 아인슈타인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자,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나요? 흔히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설이 하나 떠돌고 있죠. 아인슈타인이 언어 발달이 느렸고 학교에서 열등생이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런 얘기들이 한국의 그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는 근거로 널리 인용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당시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을 싫어했던 것은 맞는데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성적표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성적표에 따르면 학창시절에 수학이나 물리학 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나 라틴어와 같은 고전 언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미 11세 때 대학 과정의 물리학을 이해하고 있었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그런 천재 같은 아인슈타인도 유년 시절에 본인의 친동생에게 끔찍한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의 전기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화가 나면 동생이 마야입니다. 마야의 머리에 볼링공을 던졌다거나 아니면 삽으로 동생의 머리를 찍었다거나 이런 일화들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동생인 마야가 실제로 증언하기로 아인슈타인의 동생이 되려면 두개골이 단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천재의 괴팍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기 작가가 만들어낸 일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요.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너무 천재였기 때문에 그가 조금 괴이한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상상이 그걸 좀 왜곡하거나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 천재 아인슈타인이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5살이 되었을 때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아인슈타인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침반을 사서 선물했다고 하죠. 아인슈타인이 나침반을 보고 나침반의 원리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호기심이 생겼던 것이죠. 이 설도 저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한 교수님은 5살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니,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믿어야 할 일환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인슈타인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전했을 리는 없고, 아인슈타인이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대단한 기억력들입니다. 자, 쿠팡야사에서 먹는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아이고, 들어보니까 자료에 아인슈타인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던데요. 예, 채식주의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어렸을 때부터 채식을 했던 것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채식주의자로 전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향한 채식주의자였다. 예, 이전에는 고기를 섭취를 했고요.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1954년에 쓴 한 편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요. 동물성 지방이나 고기, 생선을 섭취하지 않고도 만족스럽다. 나에게는 언제나 인류는 육식을 하지 않도록 원래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실제로 썼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인슈타인은 언제부터 채식주의자가 된 겁니까? 그 성인이 되어서인데요. 채식을 시작했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자신의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채식으로 진화하는 것만큼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지구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로 미루어 볼 때 도축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 그리고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신념,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좋아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도대체 어떤 요리가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인슈타인이 즐겨 먹은 채식 요리 중에서 간단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섯을 듬뿍 넣은 토마토 스파게티를 준비했습니다. 표고버섯은 기둥을 잘라주시고요. 모양을 살려서 그대로 슬라이스해서 준비할게요. 새송이 버섯은 밑둥을 잘라주시고요. 작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해줄게요. 꼬리를 잘라주시고 잘잘하게 새송이 버섯과 비슷한 크기의 두께로 그냥 이렇게 결 반대로 바로 썰어주시면 되세요. 와. 자, 가니쉬 표고버섯은 볶아서 그릇에 덜어줄게요. 썰었던 버섯들을 꾸덕하고 이제 고기를 안 넣어도 진한 맛이 날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물이 끓어서 파스타면 넣고 삶아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오프닝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에 대한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아인슈타인이 원래 공부를 하지 못한 학생이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한국의 많은 학생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줬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네. 아인슈타인도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의 학업 성적은 대단히 우수했습니다. 다만 아인슈타인은 학교의 규율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리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헷갈리는 얘기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상을 받았던 노벨 물리학상이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 아인슈타인이 1908년부터 연이어서 노벨 물리학상 후보자로 계속 추천이 되는데요. 그런데 노벨상 위원회는 실험에 의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지만 절대적인 확증 없이 노벨상을 수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었죠.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뚜렷한데 이렇게 계속 탈락을 하니까
이때 아인슈타인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노벨상 선정위원회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려 안 되니까 니들이 꿈꾸기가 있냐 일단 거죠. 결국에는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 법칙을 발견한 공로로 1922년 11월에 드디어 노벨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아인슈타인 그럼 상대성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걸로 상을 받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되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다른 이론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곧 볼 사진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본래 이 사진이 팝아트의 소재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이거 아인슈타인 본인도 아주 좋아했던 사진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은 아인슈타인의 72세 생일 파티가 있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아, 70대 때 사진이군요. 당시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었으니까 사진 기자들이 와서 끈질기게 포즈를 좀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사진 찍기를 좀 귀찮아했다고 전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거부를 했죠. 그러다가 차에 올라타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러다 문을 열고 갑자기 이런 불을 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기자들은 오늘 사진 못 찍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한 명의 기자가 남아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굉장히 괴짜스럽고 좀 탈권위적인 모습이 돋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이 그해 뉴욕 신문사진 작가상 그랑프리를 수상하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복제되면서 세기의 사진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아인슈타인 본인도 이 사진을 꽤나 마음에 들어 했고요. 그래서 사진 기자에게 9장을 따로 프린트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죠. 그 중에 한 장은 2009년에 경매가 있었는데요. 7만 달러가 넘는 높은 금액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와, 7만 달러면 한 8천만 원 되는 돈인데 어떻게 본다면 70세가 넘은 노과학자,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타 같은 노과학자가 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혓바닥을 내미는 그림을 보니까 천진난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인슈타인의 첫 직장이 학교가 아니라 특허청이라는 얘기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 아인슈타인이 젊은 시절에 백수 생활을 꽤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대학 시절에 그렇게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에 자리를 잡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수 생활을 하는데 이때 보험회사 취업을 권유받았던 적도 있고요. 보험회사까지요? 예. 그리고 가정교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과외교사죠. 네, 과외교사 생활을 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신문에 냈던 과외교사 광고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네. 요즘 저희가 동네 벽에다 붙이는 과외 그 가이드 그거 아니고 신문 광고를 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과외를 받는다.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세계 최강의 과외는 전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던 중에 당시 이제 대학 동창이었던 그로스만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특허청에 취업을 알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낙하산이죠. 예.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놀라운 업적들을 연이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팩트체크할 사안이 있어요. 현재까지 아인슈타인의 뇌가 연구용으로 보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유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의 뇌가 또 사람들의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네요. 예. 그 아인슈타인의 사인이 대동맥류입니다. 근데 당시에 담당 의사가 두개골을 갈라서 뇌를 꺼내서 따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측정되었던 뇌 무게가 1230g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작았다고 하죠. 그런데 뇌가 크다고 지적인 능력이 높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뭐 한때 그렇게 믿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거 유사과학인 것이죠. 그래서 뭐 한때는 아인슈타인이 뇌의 크기는 크지 않은데 뇌 신경세포가 일반 사람보다 많다거나 뭐 이런 설들이 많이 돌았는데 사실 무근입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을 때 사람들이 얼굴이 커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도 나중에 저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뇌 연구, 결국 그 의사가 아인슈타인의 동의 없이 그걸 해낸 거 아닙니까? 예, 아인슈타인은 원래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화장을 하기를 원했는데요. 근데 당시에 프린스턴 병원의 하비 박사가
아인슈타인의 사체 부검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하비 박사가 아인슈타인이 동의를 구한 적 없이 무단으로 뇌를 적출해서요. 그랬군요. 이걸 240조각으로 잘라서 보관을 합니다. 상상해보면은 뇌를 자른다는 거 너무 끔찍하고 그로테스크하죠. 예. 당연히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마자 하비 박사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때 이제 내세웠던 논리가 나는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뇌를 내가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도 아무리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그런 거 한다는 건 좀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해서 아인슈타인의 독특한 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왠지 천재들은 자기만의 상징과도 같은 특이한 습관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임 교수님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특별한 습관은 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천재가 아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그래서 습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알려진 습관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잠에 관한 건데요. 잠이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은 좀 상식적인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 잠을 잤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잤네. 오늘 조사를 보니까 어느 날 미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8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1.5배에 이르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낮잠도 즐겼는데요. 재밌는 일화가 전하는데요. 낮잠을 잘 때 너무 오래 잠을 자지 않도록 안락의자에 앉아서 손에 스푼을 들고 이 바로 아래에는 금속 접시를 내려놓고 잠을 잤다라고 전해집니다. 졸다가 스푼을 떨어뜨리면 깨는 거죠. 쨍그랑 소리에 깨게 되는 거죠.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본인의 잠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은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양말과 관련된 습관도 있다고요? 양말을 신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양말을 거의 혐오적인 태도를 양말에 대해서 취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부인이 되었던 자신의 이종 사촌인데요. 이 엘사에게 보냈던 편지에 나는 어렸을 때 첫째 발가락이 항상 양말에 구멍을 내니까 그 뒤로 양말을 신지 않았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엄지발가락만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아마 다른 발가락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하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습관 더 소개해 주시죠. 예, 마지막 한 가지는 음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스파게티 먹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보면 그렇게 미식가였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습관처럼 즐겨 먹었던 것이 바로 이 스파게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죠. 이탈리아가 낳은 훌륭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학자 레비 치비타라는 수학자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스파게티다. 실제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농담도 과학자처럼 합니다. 네. 자, 그럼 아인슈타인이 습관처럼 먹었던 스파게티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을 위한 버섯 듬뿍 토마토 스파게티 이제 면 넣고 볶기만 하면 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알려진 것과는 또 상반되게 개인사는 위대함과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이 알려진 것은 1987년부터인데요. 이때 당시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가 아인슈타인 전집을 내면서부터입니다. 이때 결혼 생활 내내 외도를 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자신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 대다수의 남자들은 천성적으로 일부일처제가 맞지 않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아인슈타인입니다. 당당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정식으로 결혼한 게 몇 번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2번의 법적인 결혼을 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7명 정도의 여성들과 외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은 1903년의 일인데요. 당시 스위스 공과대학의 동급생이었던 밀레바 마리치, 당시 이제 아인슈타인보다 4살 연상이었는데 연상의 밀레바 마리치. 예, 이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아인슈타인의 부모는 밀레바 마리치가 세르비아 이민자 출신이고요. 아인슈타인보다 연상이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반대를 심하게 했었죠. 부모님의 반대. 네, 근데 원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좀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당시 아인슈타인이 밀레바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나는 지금 사랑과 욕망에 불타서 막 미쳐서 죽어가고 있다. 네가 배구자는 그 베개가 되는 것만으로 나는 100배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실제로 편지로 써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할 수 있는 말은 맞는데 참. 근데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결혼 전에 딸을 낳았던 사실이 알려졌다고요? 예, 결혼하기 2년 전에 미롤 여행에서 가지게 되었던 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리제를이라는 딸을 낳았고요. 근데 딸이 2살 때 이제 병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이들 부부가 죽을 때까지 리제를의 존재를 외부에 함구했던 것이죠. 그 1986년에 아인슈타인의 아들이었던 한스 엘버트가 아인슈타인과 이 밀레바 마리치가 주고받았던 편지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리제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혼 2년 전에 생긴 딸이었지만 2년 만에 빨리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딸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이혼을 언제 하게 된 겁니까? 예, 별거 생활을 하다가 정식으로 이혼하게 된 것은 5년 뒤의 일입니다. 그 이혼한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알려진 것처럼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상금의 절반을 이 밀레바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인슈타인이 이혼 당시에 밀레바에게 내가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의 절반을 위자료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다른 설은 이 밀레바가 이혼을 허락을 해주면서 노벨상 상금을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설이 사실은 돈을 준 건 맞네요. 예, 상금의 절반은 준 건 맞지만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결혼 상대는 누굽니까? 그 이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개월 만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종 사촌이었던 엘사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엘사는 딸 둘을 키우는 미망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엘사의 두 딸까지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결혼을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주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몇 년 동안은 지속이 되었죠. 아, 말씀 들어보니까 또 다른 외도 본능이 또 꿈틀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곧 눈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사는 그 변함없이 남편에게 헌신합니다. 이게 저는 어떤 감정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대한 학자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 같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성에 대한 사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함없이 헌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엘사의 큰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후로 엘사 역시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1936년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의 품에서 엘사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인슈타인의 이런 반전 사생활이 결국은 본인의 편지들이 공개되면서 다 알려지게 됐다고요? 예, 이스라엘 헤브루 대학에서 1400여 통의 편지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이 이 두 번째 부인이었던 엘사와 결혼 생활 중에 만났던 6명의 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는 너무나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세상을 미국과 유럽을 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 이때 아내 엘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여자들이 자꾸 나한테 애정 공세를 퍼붓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얘기까지 편지에 써가지고 굳이 아내에게 보내야 했을까요? 근데 이 시기에 아인슈타인이 이것도 제가 어떤 심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찔려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매일을 엘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굉장히 시시콜콜한 얘기들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통이 넘는 편지가 나왔군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아들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 아인슈타인의 차남은 좀 조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내다 세상을 떠났고, 이미 떠났고. 예. 그다음에 장남이었던 한스가 부모의 재능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주립대학에서 수력학 교수를 지내게 됩니다. 네. 그 큰아들 한스가 아버지 아인슈타인을 평생 또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예, 아인슈타인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보면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도 고백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계속 집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 한스는 아인슈타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무관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한스가 결혼하고 손자를 얻었을 때도 아버지한테 연락하거나 뭐 찾아가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장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신문에 짤막하게 부고를 낸 것이, 몇 줄 낸 것이 전부였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인류의 과학에 헌신했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가정사로 본다면 좋은 아버지, 또 좋은 남편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씁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즐겨 먹었다는 채식주의자 아인슈타인의 스파게티 함께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가장 좋아했다는 채식주의자의 요리, 버섯 듬뿍 토마토 스파게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트볼 대신에 버섯을 많이 넣은 스파게티군요. 이게 미트볼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버섯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기가 씹히는 식감이 더 많아져서 예, 예. 마치 고기 있는 스파게티를 먹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채식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네, 사후 70년이 지났지만 인류 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아인슈타인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교수님과 함께했던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과학적 또는 인류 역사상에 남긴 업적뿐만이 아니라 그 사생활에 대한 야사까지 풀어주셔서 더 많이, 더 깊게 친밀하게 과학자를 이해하는 시간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이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널리 알려지게 됐죠. 저는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좀 들을 때마다 좀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천재 물리학자도 나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뭐 백수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갖기도 하고, 인간적인 결점들을 보면서 저 천재 물리학자도 나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구나 하는 측면에서 좀 마음의 위안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인류의 역사, 아마 그 무게감 때문에 생전에는 그런 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의 사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도 평범한 인간의 한 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임동윤 교수님과 이재범 셰프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쿡방의 맛있는 만남, 쿡방 야사였습니다. 더 드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